귀신은 문의 달력이 떨어진 것을 알았는지 갑자기 엄청나게 웃어대기 시작했다. 씨발까 육실할 놈아!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의 시선에 곽두필입니다. 자, 오늘은 총 11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고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곽두필의 시선 네이버 카페고요. 여기 보시면은 무서운 이야기 탭이 있죠. 첫 번째 이야기, 층간 소음. 우리 집은 어릴 적에 꽤 부유하게 살았었는데 어느 날인가 아빠가 사업이 잘 안 돼서 집이 잠깐 휘청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있던 집을 팔고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신도시가 아니었고 깡시골이었지. 아무튼 굉장히 낡은 빌라로 이사를 갔어. 10세대가 살 수 있는 5층짜리 빌라였는데 엄청 허름하더라고요. 물론 엘리베이터도 없었고. 처음 이사 가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새벽마다 쿵쿵 쿵쿵 하는 발 망치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제 발 망치 소리는 위층에서 나는 걸어다니는 소리겠지. 처음에는 빌라가 낡아서 발소리가 크게 들리나 했는데 그냥 새벽에 화장실 가거나 물 마시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 거야. 층간소음을 당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 귀트임이라는 게 이게 한번 시작되면 진짜 너무 매일매일이 괴롭거든. 며칠은 참았는데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엄마 아빠도 화가 나셨는지 새벽에 깨서 엄청 씩씩대고 계셨어. 그래서 아빠가 바로 올라가 본다고 했는데 엄마가 새벽에 찾아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다음날 아침에 아빠가 윗집에 올라가 봤지. 띵동띵동. 근데 아무리 불러봐도 사람이 안 나오는 거야. 아침 일찍 출근했나 싶어서 그날 저녁에 아빠가 다시 윗집에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또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문에 귀를 대봤는데 인기척도 없었대. 오늘은 윗집 사람들이 안 들어오나 싶어서 그냥 내려오신 거지. 근데 그날 밤 새벽에도 또다시 쿵쿵 쿵쿵 발망치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도 저녁에도 다시 아빠가 올라가 봤는데 올라갈 때마다 아무도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빠가 그 집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면서 소리를 질렀거든. 저기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쾅쾅쾅쾅, 저기요. 이제 그러니까 그 집 말고 그 앞집 사람이 나오더니 거기 아무도 안 살아요. 그거 안 산지 얼마 좀 됐는데 이랬다는 거야. 그런데 그날 밤에도 여전히 쿵쿵 쿵쿵 하는 발망치 소리가 난 거지. 정말 너무 이상했어. 그래서 그 새벽에 아빠가 또 그 집에 올라가 봤지. 하지만 역시나 아무도 없었던 거야. 그래서 다음날 아빠가 동네 파출소를 가서 조사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경찰 아저씨들이랑 그 집에 갔었대. 집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집에 거미줄이랑 곰팡이가 어마어마한 거야. 정말 한 발짝도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그때 직감적으로 이거 쿵쿵거리는 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닌가 보다를 느끼셨대. 그러고 나서 엄마가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용하다는 무당집에 다녀오게 된 거야. 그리고 무당 아저씨 한 명이 무당 아줌마 2명을 데리고 우리 윗집으로 가게 됐지. 그러니까 총 무당 3분이 간 거야. 윗집을 3분이서 1시간 정도 막 둘러보고 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 하는 거야. 분명히 귀신 냄새가 나긴 하는데 귀신이 안 보인다고 지금 이 집에서. 오늘 3명 다 신기가 약한 건지 좀 이상하니까 내일 다시 오겠다고 하면서 무당분들이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시지 마시고 저희 집에서 음료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하면서 무당분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를 했어. 그런데
무당 아저씨가 우리 집에 오자마자 코피가 주르르르 흐르는 거야. 그러더니 아저씨가 급하게 엄마 아빠를 불렀어. 최대한 빨리 이 집에서 이사를 가라고 그랬대. 엄마가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귀신이 윗집에서 쿵쿵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서 쿵쿵쿵쿵 하면서 걸어다니고 있었다는 거야. 그날 바로 우리 가족은 거기에 있던 가구랑 가전 다 버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아주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어. 그때는 내가 조금 어릴 때라 아주 생생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그 소름 돋고 오싹한 분위기만큼은 계속 기억에 남아.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와, 좀 세죠? 맞아. 이게 얼마나 센 영가였으면 무속인이 바로 코피를 흘렸을까요? 집의 털을 잘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계곡에서 만난 예쁜 여자 물귀신 때문에 죽을 뻔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내가 20살 때 처음으로 친구들과 계곡에 놀러 갔다가 겪은 이야기야. 20살, 우리가 향한 곳은 강원도에 있는 아침가리 계곡이었어. 우리는 다들 큰 배낭을 한 짐씩 메고 아침가리 계곡을 따라 한참을 올라갔어. 그러다 텐트 치기 적당한 평평한 계곡 옆 명당 자리를 발견을 했고 거기에 텐트를 쳤지.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졸졸졸 들리는 물소리에 바람도 시원하고 물은 어찌나 차가운지 물놀이할 엄두도 안 났지만 물에 발만 담궈도 시원한 이 계곡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렇게 평화를 만끽하고 어느새 어둑어둑해지는 저녁이 되자 우리는 준비해온 고기와 술을 꺼내 바베큐 파티를 했지. 이때까지만 해도 야, 이건 정말 완벽한 여름 휴가야 라고 생각을 했지. 바베큐와 술, 그리고 맑은 계곡과 함께한 우리만의 파티는 평소 주량을 훌쩍 넘기게끔 만들기 충분했고 기어코 넷이서 소주 14병을 마셔버렸지. 미쳤다. 넷이서 소주 14병? 자, 덕분에 친구들은 모두 기절하듯 잠이 들어버렸고 나도 잠이 들려던 찰나에 소변이 너무 마려워가지고 텐트 위쪽으로 올라가 소변을 보고 다시 텐트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멀리 왔나? 아무튼 터벅터벅 텐트를 향해 계속 가고 있었는데 어디에선가 여자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는 귀를 쫑긋 세우고 주위를 살폈지. 방금 내가 소변을 보고 내려온 풀숲 옆에 계곡 중간? 그쯤에 있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거기에 웬 여자 둘이 앉아서 깔깔거리고 있네. 꽤 예뻐 보이기도 하고 가서 말을 걸어볼까? 그냥 갈까? 하다가 아까 말했듯 발정난 20살의 나는 여자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저기 안녕하세요. 밤중에 여기서 뭐 하세요? 내가 말을 걸자 깔깔대던 그 둘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없이 나를 의아한 표정으로 한참을 쳐다보더라고.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 건지 아닌지 긴가민가 했지만 어쨌든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봤어. 저기 저희 텐트 여기 바로 아래에 있는데 혹시 거기서 같이 노실래요? 아, 고기도 많고 술도 많고 우리 친구들 다 재밌어요. 저희는 4명인데 그쪽은 2분이서 오신 거예요? 그러자 그 둘이 갑자기 씩 웃으면서 좋아요. 같이 놀아요. 하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아싸 환호를 치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지. 그럼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여기 바로 아래예요. 그러자 여자 중에 한 명이 아, 근데 여기 물이 너무 차가워서 나 밖으로 못 나가겠다. 라고 말하더라고.
어차피 아침가리 계곡은 물이 좀 얕은 편이라 위험할 거 전혀 없다고 생각한 나는 조금 고민을 하다가 그럼 제가 업어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그 계곡 중간에 있는 바위로 향했어. 일단 한 명을 업고 물 밖으로 나왔어.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일단 그 여자가 가벼워도 너무 가벼웠고 그 사람이라면 응당 있어야 할 온기가 없었던 것 같아. 물론 그때는 술에 취했고 여자랑 놀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서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지만 아무튼 나머지 한 명도 물 밖으로 데리고 나오기 위해 다시 바위로 향하는데 아까보다 바위가 더 멀리 있는 느낌인 거야. 뭐 별 생각 없이 바위로 향하는데 아까는 무릎보다 조금 낮은 정도까지 찼던 물이 이번엔 허리쯤까지 점점 차오르는데도 그 바위에 닿질 않는 거야. 순간 어디선가 들어봤던 물귀신 괴담이 떠올랐어. 아, 이거 홀렸구나. 이거 진짜 지금 큰일 났구나.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다시 나오려고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니 물살이 너무 센 건지 발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 바위에 앉아있는 여자는 깔깔깔거리면서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웃고 있었고 나는 있는 힘껏 발을 옮기려고 소리를 지르며 안간힘을 쓰는데도 발이 꿈쩍을 안 하는 거야. 그 순간 야, 이 미친놈아, 너 거기서 뭐해? 라는 친구의 말소리가 들렸어. 안 움직이던 발이 갑자기 움직였고 나는 몸의 균형을 잃고 물속으로 풍덩 넘어져 버렸어. 나는 친구에게 살려달라면서 허우적거리며 소리를 쳤고 친구는 저거 또라이 아니냐? 야, 너 거기 발목까지밖에 물 안 오거든? 야, 나 지금 물귀신한테 홀린 거 닥쳐 이 미친놈아. 이거 진짜 또라이 아니야 이거. 너 오줌 싸다 말고 졸고 앉아있어 거기서. 나중에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소변을 싸러 가는 것 같길래 자기도 소변을 보려고 뒤따라 나섰대. 그런데 내가 소변을 싸면서 혼자 하면서 중얼중얼 거리더니 갑자기 물속에 첨벙첨벙 들어가더래. 그러더니 갑자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임을 막 했다는 거지. 처음에는 이거 나 웃기려고 쇼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대, 친구가. 그날 난 정말 물귀신에 홀렸던 걸까? 아니면 단순히 소변 싸다가 졸았는데 가위에 눌렸던 걸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귀신에 홀리는 거는 답도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홀린대, 실제로. 특히 귀신 중에는 물귀신이 가장 원한이 깊고 무섭고 힘도 강하다고 합니다. 물가에 귀신도 원체 많고 귀신 자체가 습기 이런 거를 좋아해서 물 관련된 곳에 좀 많이 있다고 해요. 좁은 공간에도 많이 있고. 이렇게 계곡을 놀러 가실 때 친구들이랑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얘기였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웃는 여자 귀신. 이건 예전에 내가 고깃집에서 알바할 때 있었던 이야기야. 내가 아르바이트 하던 고깃집은 TV에도 몇 번 나왔던 고깃집이야. 일명 맛집이지. 여기 좀 궁금하다. 아무튼 그래서 늘 손님이 많았었어.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역시 주말이라고 손님들이 어마무시했지. 그렇게 새벽 2시까지 힘들게 고기를 나르고 굽고 하다가 이제 마감 준비 시간이 된 거야. 주말에는 너무 힘들어서 늘 가위바위보를 해서 마감자를 정하는데 하필 재수없게 그날 내가 질 게 뭐람? 에이, 야 그래 다 가라 가. 내가 남아서 마감하고 퇴근하련다. 뭐 하루 이틀 있는 일도 아니고 마감하면 수당도 더 주니까 뭐 오히려 좋아.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조금 투덜투덜을 했지만 마감을 잘 하고 있었어. 마감을 거의 마치고 새벽 2시 40분쯤인가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집에 가려고 뒤쪽에 주방 뒤쪽에 있는 창고, 그 탈의실이지. 이제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창고에 있는 작은 창문에
웬 여자가 씩 웃고 있는 거야. 아주 환하게 빙그레하고. 처음엔 뭐지? 하고 고개를 돌렸다가 내가 아는 사람인가? 하고 다시 창문 쪽을 봤는데 그 여자가 없네? 뭐야? 이상한 여자네? 하면서 입던 옷을 마저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뒤에서 오싹한 느낌이 나는 거야. 그래서 창문 쪽을 다시 확 보니까 그 여자가 또 씩 웃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구세요? 하면서 창문 쪽으로 다가가는데 정말 휙 하고 사라져 버렸어. 그 여자가. 정말 이상했지만 지칠 대로 지치기도 했고 너무 피곤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잠이나 자야겠다 하고 가게를 나왔지. 가게에서 우리 집까지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거리였는데 10분쯤 걸었을까? 저 앞에서 아까 그 여자가 나를 바라보면서 씩 웃고 있는 거야. 뭐지? 저 여자 도대체 뭐지? 하는 순간 나는 무언가에 쾅 치이는 느낌과 함께 하늘로 붕 날랐고 기억을 잃었어. 차 사고였지.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어. 이틀 정도 기절해 있었다고 하더라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차에 치이면서 여기저기 골절상을 입어서 2달 정도 입원을 해 있었어. 내가 병원에 입원한 소식을 듣고 내가 알바하는 가게 식구들이 병문안을 왔을 때 내가 참고 그러니까 탈의실에서 본 그 여자 이야기를 했는데 내 얘기를 다 듣고 있던 주방 이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그 귀신은 너 큰일 당할 거 어떻게 알고 그렇게 웃었다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소름이 예전에 얼핏 들은 이야기로는 귀신 중에 제일 위험한 귀신이 웃는 귀신이랑 춤추는 귀신이라고. 사람한테 해코지 하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해코지 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이 큰일 당하기 전에 알아차리고 그렇게 신나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와 진짜 찡그리고 무서운 표정 짓는 귀신보다 이유를 알 수 없게 씩 웃거나 막 춤추거나 그러고 있는 귀신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읽으면서 상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엎혀있는 귀신과 가족과 지인으로 둔갑해서 본인 행세하는 귀신. 아 맞아요. 그런 귀신들이 그러니까 나를 오래 지켜봐온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대요. 여러분들 자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자 4번째 이야기입니다. 툭툭 아이씨.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이야기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참 좋아했거든. 그래서 매일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 지각하는 일이 좀 많았어. 그날도 뭐 지각을 했지. 그래도 다행인 건 나랑 똑같이 맨날 지각하는 친구 한 명이 있어서 위안이 된다는 거? 아이고 위안이 되면 안 되는데. 아무튼 학교가 끝나고 나랑 그 친구는 어김없이 또 교내 청소를 했어. 지각한 벌로. 그날 구역은 체육관 강당이었고 강당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강당이 너무 깨끗해서 굳이 청소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굴러다니는 공이랑 라켓 같은 것만 대충 정리정돈을 한 뒤 너무 빨리 나가면 티 나니까 여기서 한 15분 정도만 폰 게임 하다가 나가기로 했지. 얼추 정리가 끝나고 그 친구는 잠이 부족했는지 강당 무대 위 그쪽에서 잠깐 눈을 감고 있겠다고 했고 나는 그 아래 접이식 의자를 펴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어. 그렇게 한참 재밌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 새끼가 등을 툭툭 치는 거야. 아 왜 하면서 돌아봤는데 자는 척을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눈 감아줬지. 다시 게임을 하는데 또 툭툭 치는 거야. 좀 짜증이 나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역시나 자는 척을 하네. 그래서 야 재미없으니까 그만해라 단호하게 말하고 다시 돌아서 게임을 했어. 근데 3분 4분 정도 있다가 또 치네? 그래서
아이씨 하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이번에는 어깨를 조금 세게 탁 쳤더니 친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야 도망쳐!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내 손을 잡고 막 도망을 치는 거야. 우리는 강당에서 순식간에 운동장 구령대 앞까지 달려 나왔고 나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야야야야 야 뭔데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천정을 보고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가위에 눌렸다? 근데 웬 시꺼먼 남자가 강당 천정에서 낚싯대로 너를 낚으려고 네 등을 툭툭 치고 있더라고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약간 저승사자의 느낌인 건가? 우리 어머니도 귀신을 볼 때 약간 악귀 같은 것들은 남자 형상을 많이 띠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야기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일본 유학 중에 겪은 일. 일본 3년째 유학 중인 노동자 처자입니다. 요즘 무서운 이야기가 많길래 유학 생활 중 있었던 조금 강도 있는 경험담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사실 3년간 매일 알바 12시까지 꼬박하고 학교 다니는 성실한 처자임. 그날따라 야간 쉐끼가 1시간이나 늦게 와가지고 결국 새벽 1시까지 중노동 해주고 자전거 시속 60km로 달려서 집으로 옴. 우리 집 속에 잠깐 넣을까 해. 일본의 맨션들은 거의 20년은 기본이야. 내가 사는 맨션은 1965년 완공돼서 4층까지 계단인 그런 구조였어. 나는 4층에 살고 있었고 내 방 구조는 이래. 위에 방 입구, 그리고 여기 침대가 있고 거울이 있고 3단 옷장, 그리고 베란다는 밑에 있고. 일본에 지진이 좀 많이 나잖아. 귀여운 지진이라도 살짝 일어날라 치면 침대에서 떨어질 정도로 막 흔들렸지. 하지만 한 달 월세로 살아가는 유학생 처지에 좋은 맨션은 꿈의 티끌이었지. 계약할 때 집주인 일본 사람이 충고를 했지만 신주쿠에서 이렇게 싼 데 없다면서. 근데 그때 그 말을 듣지도 않고 계약을 해버렸어. 그때 귀를 후벼 파고 잘 들었어야 됐는데. 아무튼 집에 와서 바로 샤워를 하고 유일한 안식처인 침대로 올라갔지. 학교 과제며 기타 등등을 감싸 안고 깜빡 잠이 든 거야. 뭔가 쓱 움직이는 소리에 눈이 떠졌어. 처음엔 방이 하도 어지러져 있어가지고 또 지진에 물건이 책상인가 어디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줄 알았지. 근데 뭔가 검은색의 머리카락이 잔뜩, 그림으로 보면 요런 느낌이야. 방바닥에 머리카락이 잔뜩 있는 무언가, 사람 머리였지. 정확히 눈썹 위부터 머리 꼭대기까지인 그 머리가 내 방바닥을 쓱 하고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야. 방바닥이 카펫이라 소리가 너무너무 리얼했어. 눈 돌리고 자시고 움직일 수가 없었지. 그대로 기절하고 싶었지만 기절도 아무나 못하더라고. 숨쉬기도 힘들었고 목소리도 안 나왔어. 그대로 눈을 질끈 감고 벌벌 떨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지. 혹시 가위 눌린 건가 싶어서 혀를 살짝 깨물어 봤어. 근데 이건 가위가 아니었어. 현실이었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긴 새벽이었어. 다음날 밝자마자 학교고 뭐고 집주인한테 전화를 때렸어. 무슨 사건 여기서 있었냐고. 이거 뭐 분명 무슨 일이 있었죠? 라고 물어봤는데 3층에서 토막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싸게 내놨다는 거야. 이 글쓴이는 4층에 살고 있었고 3층에서는 토막 살인이 일어나서 집을 싸게 내놨다는 거예요. 진짜 끔찍하다. 자, 오늘의 좀 가장 무서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무당 귀신. 이건 어렸을 때 이야기다.
우선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가 설명을 해야 하는 아주 간단한 것이 있다. 첫 번째, 우리 외할머니 댁은 전라북도 정읍이라는 곳이다. 둘째, 정읍은 엄청난 시골이다. 정말 내가 본 것 중 역대급으로 시골이다. 군부대도 우리 부대의 경우 양구에 있는데 양구도 꽤나 시골이고 사방이 산이라서 굉장히 고요하다. 하지만 정읍, 특히 우리 외할머니 댁에 있는 곳은 고요한 게 아니라 고독하다. 대낮에도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줄 안다. 그 정도로 역대급 시골이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다. 내가 18살 때 외가 쪽에서 장례식이 있어서 외할머니 댁으로 가야 될 일이 생겼다. 아빠 차를 타고 장례식장을 갔다 왔고 우리 가족은 다음 날도 부모님이 일을 해야 되어서 밤늦게 서울로 올라오던 길이었다. 최근에는 터널이 뚫리면서 길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서 국도로 다니고 꼬불꼬불한 길들을 엄청 지나쳐야 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 차를 타고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때 날도 엄청 안 좋았다.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창문이 깨질 정도로 폭우가 싹 쏟아졌던 걸로 기억을 한다. 한참을 달리다가 내가 신기한 것을 봤다. 정확히 말하면 기묘한 것이다. 바로 무덤가다. 여기서 말하는 무덤은 십자가 같은 돌이 박혀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한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동그란, 봉긋하게 솟아있는 그런 동그란 무덤을 말한다. 그것도 무덤이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여 개 정도가 있는 것이었다. 아마 공동묘지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둥산 같은 걸 통째로 무덤으로 쓰는 것 같았다. 비는 많이 오고 주위는 완전 어둡고 엄마랑 누나는 자고 있고 아빠는 말없이 운전만 하고 난 그저 창밖을 바라보다가 무덤가를 발견하고는 신기하게 쳐다봤다. 그러다가 본 것이다. 그 기묘한 것을. 무언가 알록달록한 것. 움직인다. 뭔가 익숙해 보이기도 한다. 그건 바로 무당이었다. 무덤가의 한가운데서 무슨 제사상 같은 것들을 차리고 혼자서 비를 다 맞아가면서 무당 옷을 입은 무당이 춤을 추고 있었다. 그게 춤인지 굿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발을 하늘로 이리저리 휘저으면서 몸도 막 움직였다. 하필 주위를 돌아서 가야 하는 곳이라 나는 그 무당이 굿하는 것을 계속 볼 수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을 향했던 무당의 팔이 축 처지면서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굿이 끝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무당이 머리만 갑자기 휙 돌려서 나를 쳐다봤다. 비가 와서 완벽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무당의 얼굴이 피범벅인지 빨간색의 액체가 엄청나게 묻어있고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았다. 물론 깜짝 놀란 나는 황급하게 누나를 깨워서 저것 좀 보라고 했지만 누나가 일어나는 순간 우리 차가 터널 안으로 들어가 버려서 그 무덤가는 지나치게 되었다. 그리고 난 집에 왔다. 새벽 2시였나? 3시였나? 아무튼 굉장히 늦은 시간이어서 우리 가족은 바로 집에 오자마자 다들 각자 잠을 잤고 나 역시 내 방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그리고 시작되었다. 가위가. 그것도 엄청나게 센 가위였다. 가위를 9살 때부터 눌려봤던 나는 웬만한 가위는 다 겪어봐서 가위에 눌리면 보통 귀신이나 그 가위의 정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근데 정말 그 가위는 역대급으로 강력했다. 단순히 몸을 못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는 것조차 가쁘고 코와 폐에 힘을 줘야 숨도 간신히 쉴 수 있을 정도였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아까 본 무당한테서 뭔가 나쁜 게 옮은 건가 싶기도 했다. 그리고 들렸다. 딸랑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방울을 엄청나게 흔드는 소리가 들렸다. 방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눈치를 챘다. 저건 무당이 굿할 때 흔드는 그 방울이라는 것을. 숨쉬기도 힘든 나는 가위를 풀기는커녕 눈도 꽉 감고 있었고 눈이라도 안 떠지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눈이 저절로 떠졌다. 내 몸을 못 움직이게 하는 귀신은 많이 봤어도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정도의 귀신은 정말 15년 정도 가위를 눌리면서 손에 꼽을 정도다. 그리고 내 침대 옆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다. 무당이. 아니, 무당 귀신이. 얼굴은 피범벅에 눈까지 완전히 충혈되고 나를 죽일 듯이 원망하는 눈빛으로 째려보고 있었다. 그 무당 귀신과 눈을 마주치자 숨쉬기가 더 힘들어졌고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죽겠다 싶어서 숨을 쉬는데 모든 힘과 집중을 다했다. 그리고 그 무당 귀신의 얼굴이 움직였다. 입가가 천천히 올라가더니 나를 보고는 씩 웃었다. 무당 귀신이 씩 웃자 이빨이 보였는데 잇몸도 다 터졌는지 입에서까지 피가 줄줄 새어나왔다. 나는 계속 헉 대면서 귀신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분에서 2분 정도가 지나자 무당 귀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딸랑딸랑 무당이 한 손에는 방울을 들고 자고 있는 내 옆에 굿을 하기 시작을 했다. 강시처럼 제자리에서 뛰어대며 혼잣말로 이상한 말을 중얼대고 특히 방울 소리가 날 미치게 만들었다. 방울 소리가 단순히 옆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울려댔다. 무당이 옆에서 굿을 하면 할수록 나는 더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고 결국엔 기절을 해버렸다. 눈을 뜨니 다음날 아침이었고 나는 잠을 한숨도 못 잔 것 같이 피곤했다. 일어나자마자 엄마한테 무당 귀신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엄마는 내가 평소에 가위를 많이 눌리는 것을 알고 그날만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 물론 나도 그저 내가 장례식도 갔다 왔고 피곤해서 그날 하루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내 숨이 가빠졌다. 이번에 눌리는 가위는 좀 특이한 점이 있었다. 바로 분명 눈을 감고 있었는데 앞이 보인다는 거. 그리고 투시가 되어서 문 밖이랑 집 안에 그리고 집 밖에 뭐가 있는 것까지 다 보인다는 것이다. 내가 유체 이탈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집의 구조와 안방 그리고 누나방까지 다 보였다. 그리고 다시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대면서 자꾸만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밖에서부터 방울 소리가 들렸다. 우리 집은 아파트 5층인데 복도 쪽에서 방울 소리가 들렸다. 점점 우리 집 쪽으로 다가왔다. 집 문 앞에서, 집 안에서, 거실에서 방울 소리가 들려왔고 거실을 쳐다보니 그 무당이 서 있었다. 무당은 곧바로 내 방으로 다가왔고 무당이 걸을 때마다 방울 소리도 같이 들려왔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마음속으로 살려주세요만 외치고 있었는데 무당은 내 말을 못 들은 것인지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몰랐지만 아무튼 결국 내 방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 무당이 자고 있던 내 옆에 서 있다. 그리고 또 시작되었다. 굿이. 무당은 입으로는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제자리에서 계속 뛰어댔고 나는 그럴수록 숨도 쉬기 힘들어지고 머리도 어지럽고 완전히 미칠 지경이었다. 그렇게 30초 정도를 혼잣말로 흥얼거리며 굿을 하다가 무당은 내 침대 위로 올라왔다. 정확히는 내 배 위로 올라왔고 내 배를 밟았다. 그리고 뛰었다. 바로 내 배 위에서. 누가 자고 있는데 내 배 위에서 뛰는 건 정말 너무나 싫은 그런 경험이다. 그것도 하필 내 몸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정신은 깨어있고 뛰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라면 더욱 그렇다. 무당이 뛰면 뛸수록 배가 아플 줄 알았는데 오히려 머리가 아파왔다. 정말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팠다.
숨도 점점 쉬기 힘들어졌다. 그리고 결국 나는 어제처럼 기절해버렸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도 머리가 계속 아파왔다. 엄마한테 일어나자마자 전날 밤의 이야기를 해주었고, 엄마는 그제서야 좀 믿는 듯 하였다. 머리에 열도 많이 나서 우선은 병원 먼저 갔다. 병원에는 감기로 인한 고열이라고 판단하고 해열제를 먹고 링거를 맞았다. 한 3시간 정도 맞았나? 해열제랑 링거 덕분인지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 퇴원을 하고 집에 오는 길에 다시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방금 나왔는데 다시 병원에 가서 링거를 또 맞기에는 좀 오바인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내가 봐도 단순히 감기 문제가 아닌 것 같았다. 집에 가니 엄마가 있었고 엄마랑 나는 결국 무당집에 가기로 했다. 천은 보살인가? 관은 보살인가? 아무튼 집에서 버스를 타고 2정거장 정도 떨어진 곳에 갔다. 예끼 썩어 문드러질 놈아! 무당이 날 보자마자 바로 욕을 박아대는 것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나도 덩달아 빡쳐서 욕을 박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몸이 너무 아파서 그냥 짜증만 났다. 대충 무당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사건의 전말, 장례식, 무덤, 무당, 가위 눌린 이야기 등등을 했고, 무당한테 무당 귀신 얘기를 하니까 화난 표정이었던 그 무당 얼굴이 바로 싹 굳어져 버렸다. 평소에는 반말만 썼었던 그 무당이 갑자기 우리 엄마한테 존댓말을 쓰면서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다. 무당의 말은 대충 이랬다. 무당끼리도 각자 모시는 신? 그 신들이 있는데 그 무당에서 모시는 신은 무당 귀신을 잡을 정도의 힘을 가진 신이 아니라서 자기가 내쫓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갑자기 다른 방에서 뭔가를 가져왔는데 명함이었다. 다른 무당의 명함을 주었다. 이쪽으로 가라고. 정말 센 그런 귀신이었나 봐요. 이 무당이 감당할 수 없는. 근데 그 무당이 준 명함이 내 친구 엄마의 명함이었다. 여기서 부가 설명을 하자면 내 친구 중에 엄마가 무당인 애가 있었는데 걔네 엄마가 꽤나 유명한 무당이셨다. 우리 엄마는 친구 엄마한테 피해를 너무 끼치는 것 같다고 잘 찾아가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을 했다.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 택시를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마침 나한테 전화가 왔다. 내 친구였다. 야, 우리 엄마가 너네 엄마 좀 바꿔달래. 어떻게 친구 엄마가 알아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화번호가 없어서 친구 핸드폰으로 나한테 전화를 건 것이었다. 우리 엄마와 친구 엄마, 그러니까 친구 엄마는 무당이에요. 이 두 분이 통화를 했고 내용은 부담 없이 얼마든지 와도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아들의 상태를 봐야 될 것 같으니 이 무당인 친구 엄마가 직접 우리 집으로 오겠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집에 돌아왔고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구랑 친구 엄마가 같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옷차림도 막 무당처럼 알록달록한 그런 옷이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동네 어머니들의 옷차림이었다. 그러고는 나를 보시더니 네가 진짜 손님이었으면 뺨이라도 한 대 쳤을 텐데 이러셨다. 진짜 이렇게 말했음. 친구 엄마가 하는 말은 내 상태가 너무 심각한데 귀신 중에서도 무당 귀신이면 꽤나 상위 클래스의 귀신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나는 굿을 하거나 좀 오랫동안 퇴마를 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훨씬 싸고 좋은 방법이 있다고 했다. 바로 절에 가는 것. 집 앞에 남한산성이 있는데 거기 산 중간쯤에 청운사라고 있었다. 그 청운사에 가서 주지스님한테 전화를 해줄 테니까 찾아가라고 하셨다. 몸도 아파 죽겠는데 산을 오르라니 진짜 지옥같이 힘들었다. 엄마랑 나는 청운사에 갔고 절의 입구에서 한 스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스님이 안내한 방으로 들어갔고 그 방에는 무슨 이상한 도깨비들이랑 동자 스님들이랑 큰 부처님들의 동상이 가득했다. 그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머리가 너무 조이는 듯이 아팠고 너무 아파가지고 입에서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되었다. 스님은 내 앞에서 향을 피우더니 염주를 만지시면서 불경 같은 거를 외우셨다. 향냄새 때문인지 불경 때문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몸이 가벼워졌고 머리의 통증도 서서히 가라앉았다. 그러고는 부적 같은 것을 써주고 절에 있는 그 달력을 주었다. 부적이랑 달력에는 절 그 고유의 냄새가 아주 진하게 박혀 있었는데 잘 때 이 달력을 내 방 문에 걸어놓고 부적은 문 말고 문 바로 앞 천장이나 문 위에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붙이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고 산에서 내려올 때는 정말 몸이 가벼워서 다 나은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또 가위에 눌리게 되었다. 3일 연속으로 가위에 눌렸지만 이번에는 그리 강력한 가위는 아니었다. 왜냐면 적어도 숨은 쉴 수가 있었거든. 딸랑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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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방울 소리가 났다. 다시 투시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무당 귀신이 다가왔다. 무당 귀신은 집 안으로 들어왔고 거실로 왔다. 그러고는 내 방으로 오겠지 싶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다. 내 방이 아니라 누나 방 쪽으로 몸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고는 누나 방의 앞에 서서 고개만 방문으로 이렇게 들이대더니 한참을 보고 있다가 다시 스르르 뺐다. 아마 내가 누나 방에서 자고 있었는지 확인한 것 같다. 오, 소름 돋아. 이번에는 안방으로 갔고 안방 앞에서도 똑같이 고개만 방 안으로 이렇게 들이대더니 한참을 보다가 다시 뺐다. 그러고는 거실을 혼자 서성이며 그 무당 귀신이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귀신이 발을 뗄 때마다 방울 소리가 들려왔고 혼잣말로 뭔가를 중얼중얼 거리면서 돌아다녔다. 그러고는 갑자기 휙 하고 내 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귀신이 내 방 앞으로 다가왔다. 주머니에서 부채 같은 것을 꺼내더니 방문을 노크하듯 톡톡 치는 것이었다. 쾅! 갑자기 무당 귀신이 양손으로 내 방문을 때리기 시작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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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는 방문을 부술기세로 쳐댔다. 손으로, 발로 계속해서 쳐댔다. 문에 매달아 놓은 달력 때문에 내 방으로 못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근데 문제는 귀신이 문을 칠 때마다 달력이 흔들려 떨어질 것만 같았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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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은 계속 방문을 쳐댔고 결국 문에 매달아놨던 달력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진짜 달력이 떨어졌을 때 내 간도 같이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마치 엄청난 악귀의 봉인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귀신은 문에 달력이 떨어진 것을 알았는지 갑자기 엄청나게 웃어대기 시작했다. 문이 열렸다. 귀신이 손잡이를 잡고 돌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바람에 문 열리듯 그렇게 문이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귀신은 더 화가 나 있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나를 죽이겠다는 눈빛으로 째려봤다. 씨발까 육실할 놈아! 무당 귀신이 나한테 욕을 퍼부어댔다. 그것도 이상한 말투에 무슨 이상한 욕이 막 들어있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욕들이었는데 무당 귀신이 아마 굉장히 옛날 사람이었던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당 귀신이 내 방 안으로 들어와서 욕한 게 아니라 문 바로 앞에서 나를 째려보며 욕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가위에 깨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했지만 가위는 풀리지 않았다. 그저 누워서 욕만 계속 듣고 있었을 뿐이었다. 무당 귀신은 한참을 나한테 욕을 퍼부어대더니 결국 집 밖으로 나갔고 가버렸다. 나는 그대로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달력은 정말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고 문도 열려 있었다. 달력을 다시 걸려고 했었는데 문 위에 붙인 부적이 보였다. 아마 귀신이 저 부적 때문에 내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뒤로 무당 귀신은
내게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와, 이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신들 중에서도 급이 있나 봐요, 진짜. 근데 그 중에서도 무당의 외형을 한, 아니면 진짜 무당으로 보이는 귀신은 그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라고 합니다. 다른 무당집을 갔는데 이거 내가 감당 못하니까 다른 데를 가보세요 할 정도면은 정말 큰 악귀였던 것 같아요. 이거 절 달력 어디서 구해? 나도 한번 하나 사고 싶다. 부적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무서워서 못 붙이겠는데 이 절 달력 같은 경우는 하나 구하고 싶네요. 문에다 걸어놓고 싶네. 자, 7번째 이야기입니다. 가위 눌리는 사람이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이 이야기는 내가 어린 시절 성당에 다닐 때 신부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야. 중학교 2학년이었나? 여름에 성당에서 학생부 수련회를 갔을 때 이야기야. 2박 3일로 수련회를 갔었는데 숙소가 조금 오래된 숙소라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좀 으스스했어. 첫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밤이 되어서 모두가 떠들다가 하나둘씩 잠이 들었고 그렇게 날이 밝았지. 다음날 여자애 한 명이 자다가 가위에 눌렸다고 호들갑을 떠는 거야.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다른 2명도 가위에 눌렸다고 하는 거야. 으스스한 숙소 분위기 탓인가 싶었지만 호들갑을 떨다가 오전이 끝나버렸고 그렇게 수련회 2번째 날 일정을 마치게 되었어. 2번째 날 밤이 되자 여학생들이 신부님에게 또 가위 눌릴 것 같아 무섭다고 이야기를 했지. 왜 영화에서는 신부님들이 귀신도 잡고 악령도 잡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런지 신부님은 진짜로 귀신의 존재를 알고 계실 것 같았거든. 그러자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귀신, 악령 모두 실제로 세상에 존재한다고. 그들은 자기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자기가 있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힘이 강해진다고. 혹시 어제 가위 눌린 애들도 기가 약하거나 혹은 평소 귀신 같은 거에 유난히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실제로 그 애들 중 2명은 같이 모여서 공포 영화도 자주 보고 심지어 공포 게임도 하는 애들이었어. 신부님이 가위에 자주 눌리는 여자애들한테 자기 전에 이 5가지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줄게. 첫 번째, 머리 방향을 화장실 쪽으로 두고 자지 말 것. 악령들은 물기가 많은 것을 좋아해. 그래서 예전부터 화장실 귀신 얘기가 많이 들리는 거야.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이 얘기는 다 알지? 그리고 겨울에 창가 쪽으로도 머리를 두지 말라는 소리가 있어. 결로 현상 때문에 창문이 항상 촉촉해지거든. 그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밤새도록 귀신이 네 머리카락을 세고 있을지도 몰라. 소름 돋아. 근데 침대 방향 좀 바꿔야 되나? 자, 2번째, 베개는 하나만 놓고 잘 것. 자기 전에 귀신을 생각하거나 귀신 이야기를 하고 난 날은 절대로 여유 베개를 두고 자지 마. 자다가 문득 눈을 떴을 때 그 베개에 엎드려 너를 노려보고 있는 귀신을 보기 싫다면 말이야. 나 베개 3개인데 미치겠다. 3번째, 모든 의자는 넣어두고 잘 것. 귀신은 의자를 좋아해. 왜냐면 누울 수가 없거든. 진짜요? 귀신 누울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있거나 쭈그려 앉아 있지. 그래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건 넣지 않은 의자야. 의자를 넣어두고 자지 않으면 그곳에 앉아 밤새도록 너를 보며 웃고 있을걸? 나 이 얘기는 처음 알았어요. 귀신은 누울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그 의자에 앉아있는 귀신 얘기가 많구나. 4번째, 절대 노래를 들으면서 자지 마. 음악이 악마의 선물이라는 말 들어봤지? 악령들은 노래를 좋아해.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방이 많대요. 그러니 절대 노래를 틀어놓은 채 잠에 들지 마. 괜히 노래 틀고 자다가 새벽에 거꾸로 불려지는 노랫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면 말이지. 근데 유튜브는 괜찮겠죠? 여러분, 곽두필의 시선 유튜브는 틀어놓고 자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자는 곳에
절대 거울을 놓지 마. 귀신들이 이승으로 건너올 때 필요한 게 바로 비치는 물건이야. 이를테면 물가, 그리고 거울 등등. 그곳에 사람이 비칠 때 사람을 흉내내면서 이승으로 건너온다고 해. 네가 자는 모습을 비추는 그 거울이 어딘가 있다면 밤새도록 네 모습을 따라하면서 너를 보고 웃고 있을걸? 그러다 그 녀석이 거기서 나오기라도 한다면. 그렇게 신부님은 우리들을 놀려주었고 그날 밤 모두가 잠에 들지 못하고 밤을 꼬박 새버렸다고 해. 신부님은 우리를 놀려주려고 했던 장난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나는 그날 이후 이 5가지를 절대로 하지 않게 되었어. 그날 밤 신부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는 정말 단순히 장난일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 근데 이거 5개 다 하는데. 자, 8번째 이야기입니다. 시골,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 이 이야기를 정말로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억이 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수십 년 전의 이야기였던 중학교 1학년 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가가 일본의 긴키 지방의 어느 시골이었는데 매년 여름이 되면 피서를 겸해서 가족들 모두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그곳으로 내려갔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은 절 정말로 예뻐해 주셨습니다. 제가 친가에 내려가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인 토마토의 설탕 절임을 항상 해주셨던 것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도 좋아하는데 토마토에 설탕 절인 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꼭 근처에 사는 동년배 친구와 그리고 그 친구의 남동생까지 함께 놀았었습니다. 들판에서 자유롭게 술래잡기를 하거나 잡목림에서 도토리를 수집을 하거나 공원에서는 매실을 찾으면서 놀기도 했는데 딱 한 군데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장소가 존재했습니다. 잡목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주변을 이렇게 단단하고 높은 벽으로 둘러싼 살풍경한 땅이었습니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해봤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에 자물쇠가 걸려 있어서 애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시골에 갈 때마다 할머니는 저곳에 가면 안 돼. 코오니님이 계셔가지고 벌을 받게 될 거야. 절대 가면 안 된다. 라며 귀가 아플 정도로 말하셨기 때문에 조건반사적으로 무서워진 나는 그곳에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땅만 피해서 셋이서 자주 놀았는데 그날만큼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야, 저 안에 들어가 보지 않을래? 라며 친구가 그 땅을 가리켰습니다. 깜짝 놀란 나는 저기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너도 들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친구는 코웃음 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자식 괜찮다니까. 우리가 안 가본 곳은 저기뿐이야. 야 우리도 이제 중학생이야. 중학생이 되고 조금 기가 세졌다고나 할까? 나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야 라는 마음은 다들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야 미신이야 미신. 엄청난 보물 같은 게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친구는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뒷걸음질 치며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야 그냥 하지 말자. 야 이거 자물쇠도 걸려있잖아. 하지 말자. 라고 내가 말하니까 친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야 저거 녹슬었으니까 금방 부실 수 있어. 너 혹시 쫄? 라고 대답해 왔습니다. 흔한 패턴이긴 하지만 여기서 물러나면 사나이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든 나는 야 알았어. 문 앞까지 딱 가줄 테니까 대신 그 안에는 너 혼자 들어가. 알았지? 나 딱 거기 앞에까지만이야. 라고 결국 말을 해버렸습니다. 친구는 단숨에 근처에 있던 돌을 주워 자물쇠를 부시기 시작했고 자물쇠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철제 자물쇠였는데 녹이 슬어 질척질척 지저분하다는 표현이 어울렸을 것이었습니다. 나도 내심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봐오던 문, 대체 안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어떻게 되어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공포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기분으로 친구가 부수고 있는 자물쇠를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돌을 든 손에 전신의 힘을 다하여 5회 정도 자물쇠를 내려치니 결국 금이 가더니 자물쇠가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친구는 돌을 내려두고 한번 심호흡을 한 뒤 그럼 연다 라고 말한 뒤 양손으로 천천히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나와 친구는 너무 이상한 내부 풍경에 몸과 시선이 동시에 멈추었습니다. 안쪽에는 바닥 한 면 전부 흰 모래가 덮여 있었고 정중앙에 아주 오래된 신사가 덩그러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예감이 든 나는 등골이 오싹오싹하여 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 역시 안 되겠어. 야, 돌아가자 라고 말을 했습니다. 친구의 남동생은 그때 울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떨리는 몸을 안고 흰 모래 위에 발을 들이는 순간 공기가 뭔가 바뀌었습니다. 공기가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 공기 전체에 몸이 압도되어 그 장소에서 움직일 수 없게 된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에 순간 머리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순간 하고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 남녀를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온 듯한 기분이 든 그때 내 몸이 위험을 감지한 건지 미쳐버릴 것 같은 공포감이 온몸 구석구석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땐 나는 엉엉 우는 친구의 남동생의 팔을 꽉 쥐고 필사적으로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단숨에 집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 계셨습니다. 나는 엉망진창으로 땀에 젖은 상태로 울부짖는 친구의 남동생 팔을 꼭 쥔 채 그곳에 뛰어든 것입니다. 순간 그 장소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엔 그렇게 온화했던 할아버지가 헉헉하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날 보더니 갑자기 너 그 안에 들어간 거야? 이 바보 같은 녀석! 이 멍청한 놈이! 라며 엄청 화난 얼굴로 말을 하셨고 이어서 절 때리려고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단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으셨는데 불같이 화를 내는 할아버지를 본 순간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할아버지를 말리고 일단 한바탕 진정을 한 뒤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전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분위기가 조금 기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지방 경찰도 무표정으로 슬픈 얼굴을 하며 형식적으로 친구를 찾아다녔고 그대로 수사가 끝이 났습니다. 나와 부모님은 당장 마을에서 나가달라는 말에 당일에 바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때 친구의 할머니께서 우리 손자가 놀잇감이 되어버렸어. 라고 울부짖던 것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을 경계로 더 이상 친가에는 가지 않게 되었고 할아버지 할머니와도 만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날 이후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기분 나쁜 꿈을 가끔씩 꾸게 된 것입니다. 짙은 안개가 깔린 그 장소에서 어떤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곳을 바라보면 단발머리에 기모노를 입은 아이가 뒤돌아선 채 공을 튀기고 있는데 저를 보며 항상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같이 못 놀아서 참 아쉽네. 그때 들어왔으면 지금 같이 놀 수 있을 텐데. 지금이라도 와서 같이 놀래? 항상 같은 말을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느꼈습니다. 웃음소리의 주인공은 아이가 아니라 아이가 들고 있는 사람의 머리라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은 저런 꿈을 전혀 꾸고 있지 않은데 이유는 현재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 사건 이후 연락을 하지 않다가 돌아가시기 전 편지 한 통과 염주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 편지에는 그때 화를 내서 미안했고 이곳에는 절대 와서는 안 된다. 이곳으로 네가 다시 온다면 너한테 큰일이 날 거다. 그 신사에서 있었던 것이 2번은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염주 하나를 보낼 테니까 네가 죽을 때까지 이 염주를 항상 차고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을 끝으로 편지 내용은 마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걸려있던 그 장소와 신사에 대해서는
부모님도 전혀 모르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끝끝내 알려주시지 않았고 하늘나라로 두 분 다 떠나셨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염주는 제가 착용하고 있으며 더 이상 나쁜 꿈은 전혀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친가 시골 마을에 있던 그 가서는 안 되는 장소와 신사가 무엇이었는지는 현재도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도 전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본 2채널 사이트에 올라와 있던 내용이었고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꼭 하지 말라는 걸 해서 이 사단을 만들죠? 자, 이어서 9번째 이야기입니다. 저주 인형. 내가 초등학생이었을 적 이야기이다. 우리 집 근처에 절 하나가 있어 자주 놀러 다니곤 했었다. 절에는 대략 70대 정도 된 주지스님이 계신데 경내나 절 부지 아무데나 들어가서 놀아도 화 한 번 내지 않고 잘 놀게 해주셨었다. 가끔 과자 같은 것들도 주시곤 하셔서 난 학교가 끝나면 가까이에 사는 친구 타카시와 함께 절에서 놀곤 했다. 온화한 성품을 지닌 주지스님은 마을 사람들과의 신뢰도 두터웠다.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타카시와 함께 절에서 놀던 중이었다. 갑자기 주지스님이 재밌는 것을 보여주마 라며 어떤 인형을 꺼내왔다. 약 15cm 정도 길이 되는 작은 인형으로 진한 붉은색 전통복 차림이었으며 하얀 얼굴과 긴 머리, 가는 눈과 동그랗고 귀여운 눈동자가 인상적이었다. 이치마츠 인형과 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 마른 체형이었다. 게다가 꽤 오래된 물건인지 거무튀튀해졌고 군데군데 해져 있었다. 머리도 부스스했고 색이 빠진 머리카락은 꼭 백발처럼 보였다. 그래서인지 얼굴 표정에는 생기가 없었고 소녀 인형이라기보다는 할머니 인형이라고 말하는 편이 옳을 듯한 외관이었다. 주지스님은 그 인형을 우리들 앞에 내놓고선 인형의 머리를 잡은 뒤 손가락으로 인형 머리를 세게 눌렀다. 그러자 인형에서 소리가 났다. 왜 소리 나네? 나와 타카시는 꽤 놀랐다. 주지스님은 나와 타카시의 놀란 모습을 보고 실실 웃으며 말없이 인형의 목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꾹 눌렀다. 또 인형에서 소리가 났다. 근데 아까랑은 다른 소리였다. 우와! 또 들려! 스님,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질문했다. 글쎄다. 나도 어떤 원리인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신기하지? 너희들도 해볼래? 그렇게 대답한 주지스님은 우리에게 인형을 안겨주었다. 나는 주지스님이 한 것처럼 인형의 머리를 잡은 채 살짝 꼭 쥐어봤다. 하지만 인형에서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타카시도 똑같이 해보았지만 인형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에? 소리 안 나는데? 스님,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타카시가 물었다. 이게 방법이 다 있다니까. 적어도 그것보단 더 세게 눌러야지. 주지스님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번엔 주지스님이 인형을 거꾸로 들어보았다. 그리고 인형의 무릎을 고정시킨 뒤 무릎부터 그 아래쪽을 반대 방향으로 돌렸다. 인형 다리 관절이 삐걱댔지만 주지스님은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았다. 인형이 또 소리를 냈다. 그것을 본 주지스님은 만족한 듯 웃었다. 사이코패스 아니야? 인형을 너무 조심스레 다룰 필요 없어. 오히려 부수겠다는 마음으로 해야 좋은 소리를 낸단다. 주지스님이 말했다. 이후 나와 타카시는 인형이 소리를 내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확실히 망설임 없이 세게 누르거나 이리저리 돌려보니 소리가 들렸다. 특정한 부분을 눌러야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인형 몸체의 다양한 부분을 누르거나 돌려도 소리는 나오게 되었다.
소리도 일정한 게 아닌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어서 대체 어떤 구조로 이 인형을 만드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신기했다. 하지만 그 인형은 어느 버전으로 소리를 내든 꼭 괴로운 듯 보였다. 게다가 너무 낡은 인형이라 그런지 얼굴에 얼룩이 있거나 군데군데 색이 바래서 꼭 안색이 어두워 보인다. 그래서 소리를 낼 때는 꼭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처음엔 재밌어 하던 나도 점점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야 이제 재미없다. 야, 타카시 너도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하자. 타카시는 아직 질리지도 않았나 보다. 주지스님과 함께 인형을 만지며 소리가 나면 즐겁다는 듯 웃고 있었다. 그날 나는 혼자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 그 이후에도 나와 타카시는 자주 절에 놀러 갔다. 단 그날 이래로 우리는 그 인형이 너무 신경 쓰여 견딜 수가 없었다. 주지스님은 평소에 그 인형을 낡은 나무 상자에 넣어 보관했다. 아무래도 마을 어른들에게 인형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이는 건 좀 그랬나 보다. 하지만 가끔 나랑 타카시만 있을 적이면 나무 상자에서 인형을 꺼내 꼭 보란 듯이 소리를 냈다. 언제는 주지스님이 이런 소리도 했었다. 사실 매일 밤 이러고 노는 게 내 일과 중에 하나란다. 난 매일 밤 방에서 홀로 인형을 학대하는 노인을 상상하고는 조금 소름이 돋았다. 와, 조금 소름 정도가 아닌데 이거 진짜 무서운데? 게다가 난 조금 신기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렇게 인형에 집착하는 주지스님이 인형을 너무 난폭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 거칠게 다루는 것은 물론이고 평소 다른 관리조차 전혀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인형은 늘 너덜너덜했다. 어떤 때는 한여름 무더움 대낮에 인형을 직사광선 아래에 그냥 방치해두기도 했다. 이렇게 하면 밤에 엄청 조는 소리를 낸단 말이야. 주지스님은 희죽대며 말했다. 그런 식으로 인형을 막 다루는 주지스님을 알게 되고 나에게 있어 주지스님은 온화하고 지적인 현자라기보다는 그저 기분 나쁜 늙은이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난 그렇게 점점 저를 멀리하게 되었고 거의 그 근처조차 가까이 가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타카시는 그 이후에도 종종 절에 놀러간 모양이었다. 그 후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주지스님이 돌아가셨다. 병사라는 것 외에는 자세한 이유는 모른다. 주지스님이 돌아가신 이후 절은 주지스님의 조카분이 이어받게 되었다. 조카분이 절을 이어받게 되면서 절은 대청소를 한번 하기로 했다. 평소 절과 가까이 지내던 근처 사람들도 청소를 돕게 되어 나와 타카시도 함께 하게 되었다. 예전부터 절에서는 심령사진 등 영적으로 사연이 있는 것들을 맡아주는 관습이 있었던 모양인데 절을 이어받을 주지의 조카는 신심이 그다지 깊지 않아서인지 절에 모셔두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전부 버리고 싶어 했다. 그 중에는 얘의 그 인형도 있었다. 그 인형을 버리겠다는 말에 난 내심 안심했다. 하지만 그때 타카시가 그 인형을 가지고 싶다고 했다. 얘, 이런 낡은 인형을 정말로 갖고 싶다는 거야? 주지의 조카가 의아한 듯이 물었다. 네, 갖고 싶어요. 타카시가 대답했다. 난 못하게 말렸다. 이런 기분 나쁜 인형은 바로 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주지의 조카도 그다지 내키지 않는 듯한 눈치였다. 하지만 타카시는 막무가내였다. 그렇게 결국 타카시는 인형을 받아 집으로 돌아갔다. 저 인형 대체 뭐예요? 타카시가 돌아간 뒤 난 주지의 조카에게 여쭤보았다. 글쎄다.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꽤 예전부터 가지고 계셨었지. 분명 30년 전 정도부터 이 절에 있었으니까. 조카분이 말했다. 난 조카분에게 주지스님과 인형 관련하여 겪었던 일들 그 과거 이야기를 말해주었다. 아 그래? 너도 인형이 소리 내는 걸 봤어? 그거 진짜 기분 나쁜 인형이었지? 그렇게 말한 조카분은 그 인형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인형은 30년 정도 전부터 절에 있었다고 한다. 그
그즈음 주지스님의 부인이 다른 남자와 불륜을 한 끝에 사랑의 도피를 했고 그 일로 주지스님은 굉장히 우울해했었다. 한때는 자살이라도 할 것 같은 기세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 주지스님은 어디선가 그 인형을 받아왔다고 한다. 그 이래로 주지스님은 그 인형을 항상 손에 닿는 곳에 두며 틈만 나면 그 인형을 괴롭혔다고 한다. 주지스님의 형제분도 그 꼴을 보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주지스님께 인형을 버리도록 설득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주지스님은 더 강하게 거부를 했다고 한다. 결국 주지스님의 부인은 돌아오시지 않으셨지만 주지스님은 그 인형과 함께하는 것이 삶의 희망을 얻는 것 같아 보였어. 뭐 그런 의미로만 보면은 그 인형을 가지고 온 게 정답이었을지도 모르지 라고 조카는 말했다. 아 그래요? 근데 주지스님이 좀 불쌍하기도 하네요. 근데 그건 그렇고 주지스님 부인 진짜 너무해요. 사랑의 도피라니. 나는 말했다. 뭐 그렇지. 하지만 주지스님 부인이 집을 나가고 얼마 안 돼서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해. 입소문으로 들은 것이라 장례식에 가거나 하진 못했는데 꽤나 비참한 꼴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내 친척이라고 해도 당시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했지. 주지스님의 조카는 먼 곳을 보며 쓸쓸한 듯 말했다. 며칠 뒤 타카시네 집에 놀러가게 되었다. 타카시네 가족은 꽤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는데 일단 아버지가 일을 하지 않는다. 매일 술에 진탕 빠져 살며 타카시의 어머니와 타카시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나쁜 사람이었다. 그래서 타카시의 얼굴에는 항상 멍이 들어 있었다. 그런 집이어서 타카시네 집에 갈 일이 그다지 없었는데 그날은 마침 아버지가 없다는 말에 타카시 집에서 놀 기회가 생겼다. 야, 그 받아온 인형 어딨어? 인형이 무척 신경 쓰였던 나는 타카시에게 물었다. 아 그거? 저기 있어. 타카시는 서랍장 쪽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야, 너 여전히 괴롭히면서 노는 거야? 나는 타카시가 주지스님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지 조금 불안해졌다. 아니, 야 받아온 그때부터 그냥 저기 계속 두기만 했어. 타카시가 대답했다. 그랬구나. 야 근데 너 인형 되게 마음에 들어 했지 않았어? 라고 말했다. 그다지 뭐 마음에 들었던 거 아니야. 게다가 지금은 저 인형을 괴롭혀서 소리를 내고픈 마음이 안 든다고 해야 될까? 뭐 해봤자 별로 의미도 없고 라고 타카시가 말했다. 난 타카시의 말을 듣고 안도했다. 받기는 했지만 결국 타카시도 저 인형을 가지고 노는 데는 이미 질려버렸고 그냥 서랍 장식용으로 두는구나 싶었다. 해봤자 별로 의미도 없고라고 한 건 혼자서 인형을 괴롭히는 게 얼마나 별난 짓인지에 대해 타카시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며칠 뒤 타카시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집에서 갑자기 심장 발작이 있었다고 한다. 난 아버지와 함께 장례식장을 찾았다. 식장에서 타카시의 어머니와 인사를 나눌 수 있었는데 타카시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 아무래도 아직 집에서 홀로 방에 틀어박혀 있는 모양이었다. 쓰레기 같은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타카시도 꽤 충격이 컸을 것이다. 난 타카시의 기운을 복돋아주기 위해서 타카시의 방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흐렸다. 내가 타카시의 집을 방문했을 땐 이미 주변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다. 타카시 집에 도착하긴 했는데 집에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초인종을 띵동 눌러보았으나 반응이 없었다. 왠지 이상했다. 너무 충격을 받은 탓에 자살이라도 한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래서 마침 잠겨있지 않았던 현관문을 그냥 내 맘대로 열고 들어갔다. 타카시의 방은 2층의 가장 안쪽 방이었다. 계단을 오르던 중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쿵, 쿵, 쿵. 쿵, 쿵, 쿵. 무엇인가로 두드리는 듯한 소리. 그 소리 틈으로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굉장히 음습한
울림이었다. 난 뭐라 말하기 힘든 불안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타카시의 안부가 더 신경 쓰였던 난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옮겼다. 결국 타카시 방 앞에 도착을 했다. 그 소리는 타카시 방 안에서 들려왔다. 난 용기를 내어 문을 조금 열어보았다. 문을 열어보니 타카시의 뒷모습이 보였다.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일단 타카시가 무사한 것을 확인한 난 안심했다. 타카시는 방에 들어온 날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인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어떤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몸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막대 같은 걸 들고 이불을 막 두드리는 것 같았다. 쿵, 쿵, 쿵. 막대가 기세 좋게 휘둘러질 때마다 무미건조한 소리가 방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낮게 깔린 소리가 방 안을 울려 퍼졌다. 고통으로 가득한 목소리였다. 나는 그 목소리가 타카시의 눈앞에 있는 어떤 작은 물체가 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타카시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타카시는 무서울 정도로 무표정이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아무 감정도 없이 그런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미안하다 야. 문이 열려 있어서. 아니 네가 기운 엄청 없다고 하시길래 어머니가. 난 어떻게든 말을 꺼내보았다. 그렇구나. 타카시는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건조하게 대꾸했다. 그때 난 타카시의 왼손에 그 인형이 들려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너 그 인형... 나는 말했다. 내 말을 들은 타카시가 희죽하고 웃었다. 그리고 야, 이거 엄청 좋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 그렇게 말한 타카시는 오른손에 든 봉으로 인형을 기세 좋게 때리기 시작했다. 쿵! 딱딱한 소리와 함께 인형이 낮은 소리를 내며 울었다. 주지스님이 가지고 있을 때 내던 소리와는 명백하게 달랐다. 낮게 깔린 듯한 소리였다. 내는 소리도 전보다 더 크고 길었다. 그 인형 원래 그런 소리였던가? 타카시는 대답 없이 인형을 나에게 내밀었다. 너도 해볼래? 마치 주지스님이 나와 타카시에게 처음으로 인형을 보여주던 그때처럼. 나 괜찮아. 그렇게 대답한 나는 어떤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인형의 얼굴이 다른 것 같은데? 내가 알고 있는 인형은 희끗희끗한 장발에 노인 여자와 비슷한 외관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인형의 머리는 아주 새까맣고 머리 스타일도 짧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의 윤곽이 전보다 더 각이 져서 노인 여성이라기보다는 남자 얼굴처럼 보였다. 야, 타카시, 너 인형 머리 바꿨어? 난 물었다. 타카시는 아무 감정 없이 대답했다. 이미 내 쪽을 보고 있지도 않았다. 아니, 야, 그래도 너무 다르지 않냐? 내가 말했다. 타카시는 내 말을 무시했다. 야, 타카시! 타카시는 대답이 없었다. 더 이상 할 거 없으면 너 집에 돌아가. 다시 한번 타카시를 불러보려던 내 말을 딱 끊듯 타카시가 입을 열었다. 근데 타카시 너 그 인형 얼른 가라고! 타카시가 소리쳤다. 날 돌아보는 눈에 핏발이 서 있었다. 미안하다. 나는 타카시의 기분 나쁜 방역에 압도되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내가 방을 나갈 적에도 타카시는 인형을 막대로 마구 두드려 패고 있었다. 쿵쿵쿵쿵쿵. 그 소리를 더 이상 듣기 힘들어진 나는 귀를 막은 채 필사적으로 타카시의 집을 떠났다. 이후 타카시는 이사를 떠났다. 어머니의 고향으로 갔다는 모양이었다. 그날 이래로 나와 타카시는 만난 적이 없다. 그렇게 20년 이상이 지났다. 나는 오컬트에 박식한 지인의 이야기를 통해 저주 인형 중에는 저주로 죽인 상대의 영혼을 성불시키지 않고 인형에 가둬 죽은 뒤에도 유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인형이 그런 종류였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지금도 그 인형이 내던 고통에 찬 목소리를 떠올리면 등 근육이
오싹해지곤 한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참 이런 저주의 인형도 있네요. 보통 산 사람을 괴롭히는 인형은 많이 들었어도 죽은 뒤에 성불을 못하게 해서 그 영혼조차 유린할 수 있는 인형이 있다는 거는 저도 지금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인형은 처음 보시죠? 자, 이번에 해드릴 이야기는 우리 구독자님이 실제로 겪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목, 어릴 때 겪은 알 수 없는 일. 안녕하세요. 저의 초등학교 때 직접 경험했던 아직도 의문인 일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엔 저와 제 동생은 동네 친구들이랑 모여 놀기를 좋아했었습니다. 저와 동생이 친구들과 도둑잡기 놀이를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저와 동생이 도둑이 되어 도망을 가야 했던 그때였죠. 도망갈 곳이 한정적이라 놀이터 주변을 돌다가 아파트 뒤로 도망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뒤쪽으로 도망가고 있는 중에 전봇대 뒤에 어떤 꼬마가 빼꼼하면서 절 바라보는 거예요. 자, 참고가 되시라고, 그러니까 실제 그 장소를 찍어 와주셨어요. 이게 아파트 뒤이고 이게 그 전봇대입니다. 이 전봇대 뒤에 어떤 꼬마가 빼꼼하면서 절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꼬마가 저보다 키도 작고 얼굴이 새하얗고 옷도 다 새하얀색이었어요. 분명히 이 게임을 시작할 때 전체로 하얀색 옷을 입은 친구는 없었는데, 혹시나 해서 다시 돌아봤는데 전봇대 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니 그 새하얀 옷을 입고 있던 것에 눈, 코, 입, 이목구비가 기억에서 사라진 거예요. 뭐지? 하다가 저녁 먹으러 돌아오라는 부모님의 부름에 동생과 집으로 가는 길에 동생이 하는 말을 듣고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언니, 나 오늘 엄청 이상한 거 봤다? 나 오늘 강변 쪽으로 도망가고 있었는데 강 안쪽으로 하얀 게 막 뛰어가고 있더라. 자,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이제 강변 쪽으로 막 이렇게 도망가고 있었는데 강 안쪽으로 하얀 무언가가 막 뛰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강 안쪽으로. 동생과 전 같은 것을 본 것일까요? 동생과 제가 본 그날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 사진을 올려주신 게 진짜 실감 난다. 너무 신기한 게 동생분이랑 같이 봤다는 그게 인상착의가 똑같아. 둘 다 새하얗게 입고 있었죠. 아, 그리고 저도 이걸 경험해서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귀신을 보고 난 뒤에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보잖아요. 그럼 기가 막히게 다 기억나거든요. 이 사람이 입고 있던 옷, 뭐 머리 스타일, 뭐 머리에 꽂았던 핀, 뭐 다 기억나는데 딱 이 얼굴의 이목구비만 기억에서 싹 사라져. 진짜 거짓말처럼. 이건 제가 직접 겪은 거라 이 백억이 누나님이 올려주신 이 사연이 너무 공감 갑니다.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도 우리 구독자님, 채팅하는 고양이님이 올려주신 사연이고요. 제목은 꼬맹이였을 때 진짜 죽을 뻔한 일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번 일은 제가 꼬맹이였을 때 진짜로 죽을 뻔한 실제 경험담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시골에서 살았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큰 삼촌, 작은 삼촌, 큰이모, 외숙모, 그리고 이종사촌 이렇게 있었는데, 작은 삼촌과 외숙모는 따로 나가서 살았고 나머지는 다 같이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한 집에서. 때는 그 나이 한 5살, 6살, 그러니까 유치원도 아직 안 갔을 적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 살 때는 국민학교 때였거든요. 근데 국민학교 6학년 형아들이랑 다 같이 놀고 했었어요. 그때 시골이어서였는지 거리낌도 없고 거의 친구처럼 지냈거든요. 그 당시 재미있는 놀이라고는 뭐 비석치기, 자치기, 구슬치기,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공기놀이까지 거리낌 없이 다 하고 놀았습니다. 심지어 대나무로 활을 만들어 화살 날리는 놀이까지 하고 말이에요. 시골의 놀이는 대강 이러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그 대나무 숲 맞은편 그 형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펄짝 뛰어댕기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개구리 정도야 쉽게 맨손으로 잡았거든요. 와, 대단하다. 난 진짜 맨손으로 못 만져.
근데 이 녀석이 얼마나 날랜지 마치 약 올리듯 안 잡혀주네요. 크기도 좀 큰 개구리였습니다. 요놈 보게 하면서 계속 잡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허탕이었고 오기가 생긴 저는 이종사촌과 친구들을 말리며 야 가만히 있어봐, 저거 내가 오늘 꼭 잡는다 하며 열심히 잡아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와, 그런데 웬걸, 이거 보통 개구리가 아니었어요. 그러자 개구리를 견제하며 궁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개구리를 잡을 수 있을까? 그러다 생각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나이 5살 6살 꼬맹이였죠. 그 순수한 마음에 좋아, 나도 너랑 똑같은 개구리다 하면서 제가 개구리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바보 같지만 어찌 보면 지금 내가 봐도 순수해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근처에 예전부터 있었던 우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구리를 잡기 위해서 개구리처럼 폴짝폴짝 저도 뛰기 시작했어요. 나는 너랑 친구야 이런 생각으로요. 근데 이거 나도 공감가. 옛날엔 다 그랬던 것 같아. 계속 안 잡히니까 나도 너처럼 똑같이 너가 되어서 널 잡을게 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던 와중 제가 한번 뛰면 개구리도 뛰고 그 모습을 친구들은 웃으면서 구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구리가 자꾸 우물 쪽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얼른 잡아야 되는데 하는 조바심? 그래도 일단 끝까지 개구리 흉내를 내며 그 개구리를 잡기 위해 엄청 침착하면서도 필사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개구리가 우물로 갔는데 이번에는 잡을 수 있다는 감이 왔습니다. 개구리랑 거리도 좁혀졌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도약을 하고 개구리를 폴짝 하면서 잡았는데 그 순간 제가 그 우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꼬맹이일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수영? 당연히 못했죠. 지금도 못하지만요. 하지만 빠지는 그 찰나, 그 당시 그 기억으로는 90% 정도 우물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바로 앞에 있었고요. 그런데 우물이니까 그 이끼들 있잖아요. 미끄럽게. 엄청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빠져들고 또 뭐든 잡히는 대로 잡고 우물을 벗어나려고 나왔는데도 마치 뭔가가 잡아당기는 듯이 우물에 자꾸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제서야 친구들은 놀라 이거 어떡하지 호들갑을 떨었죠. 몇 차례 그게 반복이 되니까 힘이 빠져서 저는 우물 안으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물도 많이 먹었죠. 다들 꼬맹이였는데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지나가던 아저씨 한 분이 저희를 발견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니 우물로 와주시고 긴 나무 같은 걸로 휘적휘적 해주셨습니다. 그 아저씨가 여기 누구네 집에 빠졌어 하면서 다른 아저씨들도 불러 결국 저는 구출이 되었습니다. 처음 부른 아저씨의 품에 안겨서 저의 집으로 갔는데 그때 잠깐 의식이 있었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우시면서 아이고 하시고, 그런데 저는 그때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까 거의 우물 밖으로 기어 나왔는데 뭔가 잡아당기는 듯하면서 우물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지금 기억으로는 3차례 4차례 정도 그게 반복될 때 우물 아래에서 저를 끌어당기는 소복 입은 여자의 모습이요. 그 여자의 모습을 묘사하면 그 나루토에 나오는 배간에 검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얼굴은 물에 부른 듯한 모습, 머리카락은 등 정도까지 오는 길이, 어느 정도까지 자란 손톱, 그 양손으로 저를 잡아채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결국 저는 살았고 그 후에는 2번 다시 그 우물 근처에서 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살려주신 아저씨를 만나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거기 가지 말라고, 거기 우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너 운 좋은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제가 본 그 여자 형체에 대해서는 그 친구들에게도 할머니 할아버지나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까지 흘러왔네요. 지금 생각하면 그 정체는 100% 수살기라고 생각은 들지만 진짜 불가항력이라고 할까요? 저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물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점 그때 본능으로 배웠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도 나왔죠. 그 수살기 물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귀신이 귀신 중에 가장 힘이 세고 악하대요. 물에 빠져 죽을 때 그렇게 괴롭다면서. 아무튼 여러분도 성인이 됐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물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무서웠던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ASMR 해줘. 자, 오늘도 무서운 이야기 들어주신 누나들 그리고 삼촌들 감사합니다 해봐. 감사합니다.